새벽 2시의 가양역은 죽음처럼 고요했다. 마지막 전철이 떠난 지 1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형광등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4번 출구 앞 CCTV가 무심하게 돌아가며 한 남자의 모습을 담고 있었다. 이정우는 계속해서 뒤를 돌아봤다. 그의 눈빛에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서려 있었다. 손에 든 휴대폰이 진동하자 그는 마치 구원의 밧줄을 잡은 듯 서둘러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네, 형이에요. 정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지금 가양역이요. 곧 집에 갈게요. 전화 너머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CCTV 음성 기능은 작동하지 않아 내용을 알 수 없었다. 다만 정우의 표정이 점점 굳어지는 것만 확인할 수 있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냥 좀 늦었을 뿐이에요. 그는 다시 뒤를 돌아봤다. 뭔가 이상해서요. 누가 따라오는 것 같아서. 바람이 불어와 그의 머리카락을 휘날렸다. 8월의 더위에도 불구하고 그는 재킷깃을 세우며 몸을 움츠렸다. 네, 알겠어요. 조심히 들어갈게요. 정우가 통화를 끝내려 할 때였다. 갑자기 그의 얼굴에 공포가 스쳤다. 잠깐 형. 저기. CCTV 화면 가장자리 희미한 그림자 하나가 스쳐 지나갔다. 선명하지 않았지만 분명 사람의 실루엣이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남자의 모습.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우는 급하게 말했다. 그냥 바람의 나무가. 네, 집에 가서 얘기해요. 통화가 끝났다. 정우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4번 출구 쪽으로 걸어갔다. 그의 발걸음은 점점 빨라졌다. 뒤돌아보는 횟수도 늘어났다. CCTV가 마지막으로 그를 포착한 건 새벽 2시 17분이었다. 정우는 출구 밖으로 사라져갔고 희미한 실루엣도 그를 따라 화면에서 사라졌다. 그 후로 이정우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아침 7시 정우의 어머니는 아들이 돌아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평소 연락을 자주 하지 않는 아들이었지만 밤새 전화를 받지 않는 것은 이상했다. 정우 어디 갔니? 어머니는 불안한 마음으로 사촌형 민석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석은 어젯밤 정우와 통화한 마지막 사람이었다. 어머니, 정우가 집에 안 들어왔다고요? 민석의 목소리에 당황함이 스며들었다. 어젯밤에 가양역에서 전화 받았는데 곧 집에 간다고 했거든요. 정오가 되어도 정우는 나타나지 않았다. 회사에 연락해보니 무당결근이었다. 평소 성실했던 정우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민석은 서둘러 가양역으로 향했다. 역무원을 찾아가 CCTV 확인을 요청했지만 경찰 동행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실종 신고하러 가야겠어요. 민석이 말했지만 어머니는 머뭇거렸다. 하루 만에 벌써? 혹시 친구 집에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정우의 친구들에게 연락해봐도 아무도 그를 보지 못했다고 했다. 오히려 요즘 정우가 좀 이상했다는 말들이 나왔다. 무슨 걱정거리가 있는 것 같았어요. 자꾸 뒤를 돌아보고 전화 올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고. 다음 날 민석은 어머니와 함께 강서경찰서로 향했다. 접수 담당 경찰관은 지루한 듯 서류를 뒤적이며 말했다. 성인 남성 실종이요? 연락 두절된 지 얼마나 됐다고 하셨죠? 이틀입니다. 이틀. 경찰관은 고개를 저었다. 28이면 충분히 어른이잖아요. 어디 여행 가거나 친구들과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 아이가 아니에요. 어머니가 목소리를 높였다. 연락 없이 이렇게 사라질 아이가 아니라고요. 어머님, 일단 신고는 접수해드리지만 자발적 가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며칠 더 지켜보시죠. 민석의 주먹이 떨렸다. CCTV는 확인해 보셨나요? 가양역 4번 출구에. 그것도 며칠 후에나 가능할 것 같은데요. 급한 사건들이 많아서. 그날부터 민석은 직접 발로 뛰기 시작했다. 가양역 주변 상점들을 일일이 돌며 정우의 사진을 보여주고 인근 병원과 찜질방까지 샅샅이 뒤졌다. 하지만 아무런 단서도 찾을 수 없었다. 일주일이 흘렀다. 경찰의 수사는 여전히 미온적이었고 가족들의 불안만 커져갔다. 민석은 밤잠을 이루지 못하며 계속해서 정우의 마지막 통화를 떠올렸다. 누가 따라오는 것 같아서.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9월 24일 새벽 5시 강화도 광성보 갯벌. 어부 김기봉은 평소보다 일찍 나와 낚시 준비를 하고 있었다. 물때가 좋아 농어가 잘 잡힐 거라는 기대감으로 발걸음이 가벼웠다. 하지만 갯벌 가장자리에 밀려온 무언가를 보는 순간 그의 얼굴은 창백해졌다. 이게 뭐야? 검은 진흙에 반쯤 묻혀있는 것은 사람의 하반신이었다. 청바지와 흰색 운동화가 그대로 남아있었지만 허리 위쪽은 완전히 사라져 있었다. 마치 누군가 정교하게 잘라낸 것처럼. 기봉의 손이 떨리며 휴대폰을 꺼냈다. 119조? 강화도 광성보 갯벌에 시신이 있어요. 1시간 후 현장에는 경찰과 구급차가 몰려들었다. 감식반이 현장을 통제하고 시신 수습 작업이 시작됐다. 상반신이 없네. 경찰관 하나가 중얼거렸다. 상어라도 뜯어먹었나? 하지만 기봉은 계속해서 고개를 저었다. 그게 아니에요. 이상했다니까요. 시신을 건져 올리려는데 진흙 속에서 뭔가 잡아당기는 것 같았어요. 마치 살아있는 손이 붙잡는 것처럼. 어르신, 진흙이 끈적해서 그런 거예요. 너무 놀라지 마세요. 경찰관은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아니에요. 기봉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분명히 느꼈어요. 뭔가 아래에서 끌어당기려고 했다고요. 그리고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했다. 썩어도 너무 오래 썩은 것 같았어요. 한 달은 넘어 보였어요. 현장 책임자는 기봉의 말을 대충 기록지에 적어 넣었다. 목격자의 당황한 상태에서 나온 착각 정도로 여겼다. 부검의가 도착해 간단한 현장 검시를 실시했다. 사망 추정 시기는 3-4주 전 정도로 보입니다. 해수와 갯벌 환경 때문에 정확한 판단은 어렵지만요. 상반신은 왜 없는 건가요? 조류에 떠내려갔거나 해양 생물들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기봉은 납득할 수 없었다. 40년간 이 바다에서 낚시를 해온 그였다. 시신이 물에 떠 있는 것을 본 적도 있었지만 이번 건은 달랐다. 이 시신 처음부터 여기 있었던 게 아니에요. 기봉이 말했다. 저는 이틀 전에도 여기 왔었거든요. 그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나타났어요. 마치 누가 갖다 놓은 것처럼. 감식반은 주변을 수색했지만 특별한 단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갯벌 곳곳에서 발견된 이상한 흔적들이 있었다. 마치 무언가 무거운 것을 끌고 간 것 같은 자국들. 이것도 조류 때문이겠지. 한 경찰관이 말했다. 시신은 부검을 위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기봉은 혼자 남아 갯벌을 바라보았다. 어디선가 희미하게 들려오는 것 같은 신음소리. 하지만 돌아봐도 아무도 없었다. 그날 저녁 뉴스에는 강화도 갯벌서 신원불명 시신 발견이라는 짧은 보도만 나왔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그저 하나의 사건 사고였다. 하지만 서울 어딘가에서는 한 남자가 뉴스를 보며 휴대폰을 떨어뜨리고 있었다. 9월 26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법의학자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전화를 받은 민석의 세상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확인된 신원은 이정우 씨입니다. 민석은 주저앉았다. 한 달 반 동안 품었던 희망이 산산조각 났다. 어머니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막막했다. 부검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이번 주 내로 나올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미 사망 원인은 익사로 추정되고 있어요. 전화를 끊은 민석은 곧바로 담당 형사에게 연락했다. 형사님, 정우 사건 말인데요.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뭐가 이상하다는 거죠? 박 형사는 피곤한 듯 대답했다. 시신이 발견된 시기요. 정우가 실종된 게 8월 7일인데 시신은 9월 24일에야 나타났잖아요. 거의 한 달 반이에요. 그게 뭐 어떻다는 겁니까? 민석의 목소리가 격해졌다. 물에 빠진 시신은 34일이면 부패가스 때문에 떠오른다고 들었어요. 아무리 늦어도 일주일이면 발견돼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한 달 반 동안 안 보였다는 건 누군가 일부러 숨긴 거 아니에요. 민석 씨, 바다는 복잡한 곳이에요. 조류도 있고 시신이 바위 틈에 끼거나 깊은 곳에 가라앉을 수도 있어요.
그럼 왜 상반신은 없는 거예요? 해양 생물들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민석은 답답했다. 모든 걸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려는 경찰의 태도가 이해되지 않았다. 가양역에서 강화도까지는 얼마나 되는 거리인가요? 차로 1시간 반 정도? 그럼 정우가 어떻게 거기까지 갔다는 거예요? 실종 당일 자동차도 없었는데? 박 형사는 잠시 침묵했다. 택시나 대중교통을 이용했을 수도 있죠. 새벽 2시예요. 그 시간에 강화도 가는 교통편이 있나요? 자살을 목적으로 간 거라면 정우가 자살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민석이 소리를 질렀다. 회사도 잘 다니고 딱히 우울해하지도 않았어요. 사실 민석 자신도 확신이 서지 않았다. 실종 전 정우가 이상했다는 주변 증언들이 계속 떠올랐다. 뭔가를 두려워하는 것 같았다고 했다. 그날 저녁 민석은 강화도로 향했다. 시신이 발견된 광성보 갯벌을 직접 보고 싶었다. 어부 김기봉을 만날 수 있다면 더 자세한 얘기를 들어볼 생각이었다. 갯벌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지고 있었다. 멀리서 김기봉으로 보이는 노인이 낚시를 하고 있었다. 어르신, 며칠 전에 시신을 발견하신 분이세요? 김기봉은 민석을 올려다봤다. 아, 네. 그런데 누구세요? 저는 그 시신의 사촌입니다. 김기봉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참 안 됐습니다. 근데 경찰들은 제 말을 안 믿더라고요. 어떤 말씀이세요? 그 시신 말이에요. 분명히 처음 본 건 맞는데 뭔가 이상했어요. 진흙 속에서 누가 붙잡고 있는 것 같았다고 했더니 착각이라고 하더라고요. 민석의 등골이 서늘해졌다. 그리고 김기봉이 목소리를 낮췄다. 이건 경찰한테 말 안 했는데 시신을 건져 올릴 때 물속에서 뭔가 하얀 게 번쩍했어요. 마치 손바닥 같은 게. 손바닥이요? 그것도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근데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졌어요. 그래서 말을 안 한 거예요. 미친 사람 취급받을까 봐서. 민석은 전율했다. 정말 정우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그날 밤 민석은 강화도의 작은 여관에 머물기로 했다. 더 많은 단서를 찾고 싶었다. 마을 사람들에게 혹시 8월경에 이상한 일이 없었는지 물어보기로 했다. 다음날 아침 민석은 광성보 주변 마을을 돌아다니기 시작했다. 작은 식당에서 아침을 먹으며 사장에게 물었다. 혹시 8월 초에 이상한 일 없었나요? 젊은 남자가 혼자 이 근처에 온 걸 본 적 있으신가요? 8월 초? 식당 사장은 고개를 갸웃했다. 그때 이상했던 게 새벽마다 바다에서 소리가 났었어요. 무슨 소리요? 비명 같은 소리. 처음엔 갈매기인 줄 알았는데 너무 사람 목소리 같더라고요. 며칠 계속됐어요. 민석의 심장이 빨라졌다.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8월 7일부터였나? 일주일 정도 계속되다가 갑자기 멈췄어요. 8월 7일. 정우가 실종된 바로 그날이었다. 다른 사람들도 들었나요? 물론이죠. 온 마을이 다 들었어요. 경찰서에 신고도 했는데 나와서 확인해 보곤 바다에서 나는 자연음이라고 하더라고요. 민석은 서둘러 밥을 먹고 다른 주민들을 찾아다녔다. 모두 비슷한 증언을 했다. 무서웠어요. 새벽 2시쯤 되면 꼭 들렸거든요. 사람이 물에서 허우적대는 소리 같았어요. 살려달라, 도와달라 이런 소리도 들린 것 같았는데 마을 어귀에서 만난 할머니는 더 구체적인 얘기를 해주었다. 그런데 말이에요. 그 소리만 난 게 아니었어요. 물 위에 이상한 것도 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상한 것이요? 김서방이 그러는데 새벽에 낚시 나갔다가 물 위에 잘린 팔 같은 게 떠 있는 걸 봤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가까이 가니까 사라지더래요. 민석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 김서방은 지금 어디 계시나요? 김서방은 그 일 이후로 낚시를 안 나가요. 너무 무서웠나 봐요. 해가 지고 있었다. 민석은 혼자 갯벌로 나갔다. 정우에게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싶었다. 마을 사람들의 증언이 모두 사실이라면. 밤 10시 갯벌은 고요했다. 멀리서 파도 소리만 들려왔다. 민석은 손전등을 켜고 시신이 발견된 지점 주변을 살폈다. 정우야. 그가 중얼거렸다.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거니? 그때였다. 바람에 섞여 희미하게 들려오는 목소리가 있었다. 넌 알면서도 막지 못했잖아. 민석은 몸이 얼어붙었다. 주변을 둘러봤지만 아무도 없었다. 바람 소리일까? 하지만 너무 또렷했다. 누구세요? 민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다. 대답은 없었다. 하지만 갑자기 바다에서 무언가 첨벙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손전등을 비춰봤지만 어둠 속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 순간 등 뒤에서 차가운 기운을 느꼈다. 마치 누군가 바로 뒤에 서 있는 것 같은 느낌. 민석은 천천히 돌아봤다.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모래 위에는 방금 전까지 없던 발자국이 남아 있었다. 젖은 발자국. 그것도 맨발이. 민석은 성큼성큼 뒤로 물러났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발자국을 따라 손전등을 비춰보니 물가까지 이어져 있다가 갑자기 끊어졌다. 정우인가?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바다는 여전히 조용했다. 하지만 어딘가에서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다. 민석은 서둘러 갯벌을 빠져나왔다. 오늘 밤 여기 있으면 안 될 것 같았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신했다. 정우의 죽음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다. 다음날 오전 민석은 갯벌 주변을 더 자세히 둘러보기로 했다. 어젯밤의 일이 꿈은 아니었을 것이다. 분명히 뭔가 단서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갯벌에서 500m 정도 떨어진 곳에 낡은 창고 하나가 있었다. 마을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몇 년 전까지 어구를 보관하던 곳이라고 했다. 지금은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다고 했다. 혹시 8월에 그 창고에서 이상한 일 없었나요? 글쎄요. 요즘 밤에 거기서 불빛이 보인다는 얘기는 있었어요. 누가 들어가는 건지. 민석은 창고로 향했다. 문은 녹슨 자물쇠로 잠겨 있었지만 옆면 판자 하나가 느슨하게 있어서 몸을 비틀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았다. 창고 안은 어둡고 습했다. 곰팡이 냄새와 함께 뭔가 역한 냄새가 섞여 있었다. 민석은 휴대폰 손전등을 켜고 내부를 살폈다. 바닥 곳곳에는 녹슨 고리들이 박혀 있었다. 벽에는 밧줄에 긁힌 듯한 자국들이 남아 있었다. 구석에는 검게 굳은 얼룩들이 널려 있었다. 냄새의 원인은 그것들인 것 같았다. 이게 뭐지? 민석은 더 자세히 살펴봤다. 고리들은 마치 무언가를 묶어두기 위한 것 같았다. 밧줄 자국도 누군가 묶여 있다가 밟아 둥친 흔적으로 보였다. 벽 한쪽을 비춰보던 민석은 숨이 막혔다. 희미하게 적힌 글씨가 보였다. 정우 미안하다. 그 글씨는 핏빛으로 말라 있었다. 민석의 손이 떨렸다. 이곳에서 정우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창고 안을 더 뒤지던 민석은 구석에서 찢어진 천 조각을 발견했다. 흰색 셔츠 조각이었다. 정우가 실종 당일 입고 있던 셔츠와 같은 색이었다. 정우가 여기 있었던 거구나. 그 순간 창고 밖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민석은 몸을 숨기며 귀를 기울였다. 누군가 창고 주변을 돌고 있는 것 같았다. 발자국 소리가 멈췄다. 고요한 정적이 흘렀다. 민석은 조심스럽게 틈 사이로 밖을 내다봤다.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창고 문 앞에 무언가 놓여 있었다. 민석은 가까이 다가가 봤다. 하얀 꽃 한 송이였다. 국화꽃. 그런데 꽃잎에는 붉은 점들이 묻어 있었다. 마치 핏방울 같은. 민석은 뒷걸음질 쳤다.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창고 안의 어둠 속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것 같았다. 누구세요? 민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다. 대답은 없었다. 하지만 창고 깊숙한 곳에서 희미한 그림자가 스쳐 지나가는 것이 보였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남자의 실루엣. 민석은 급히 창고를 빠져나왔다. 하지만 밖으로 나오자마자 등골이 서늘해졌다. 창고 벽에 새로운 글씨가 적혀 있었다. 넌 이미 알고 있잖아. 그 글씨는 아직 젖어 있었다. 방금 막 쓰인 것 같았다. 민석은 주변을 둘러봤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휴대폰으로 창고 내부를 촬영하고 증거물들을 사진으로 남겼다. 이걸 경찰에 신고해야 했다.
하지만 과연 믿어줄까? 창고를 떠나려던 민석은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봤다. 창고 창문에 누군가의 얼굴이 어른거리는 것 같았다. 하지만 눈을 비비고 다시 보니 아무것도 없었다. 다만 바람에 실려오는 목소리만 들렸다. 민석아, 왜 그때 막지 않았어? 그 목소리는 너무도 익숙했다. 정우의 목소리였다. 민석은 미친 듯이 그 자리를 벗어났다.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계속 같은 생각이 맴돌았다. 그때가 언제를 말하는 걸까? 정우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그리고 자신은 정말 그걸 알고 있으면서도 막지 않았던 걸까? 서울로 돌아온 민석은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다. 강화도에서 경험한 일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정우의 목소리, 창고의 핏자국, 그리고 넌 이미 알고 있잖아라는 글씨. 무엇보다 그를 괴롭힌 건 마지막에 들었던 정우의 목소리였다. 민석아, 왜 그때 막지 않았어? 그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제 민석은 알 것 같았다. 아니, 사실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 다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을 뿐이었다. 손이 떨렸다. 이건 아무도 알아서는 안 되는 비밀이었다. 민석은 서재 깊숙한 곳에 숨겨둔 노트북을 꺼냈다. 암호화된 폴더를 열고 그 안의 파일들을 하나씩 들여다봤다. 투자 수익률 조작 기록, 가짜 계좌 내역, 그리고 피해자들의 명단. 지난 2년간 민석은 가족들과 지인들을 상대로 투자 사기를 벌여왔다. 처음엔 작은 돈으로 시작했다. 몇 차례 성공적인 투자로 신뢰를 쌓은 후 점점 큰 돈을 끌어모았다. 하지만 실제로는 모든 돈을 자신의 사업 실패를 메우는 데 썼다. 다마스코 투자라는 회사 이름이 적힌 계약서들. 민석이 운영하던 불법 투자, 사기의 흔적들이었다.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지인들의 돈을 모아 주식 조작에 뛰어들었던 것이다. 정우도 그 피해자 중 하나였다. 7월 말 정우가 민석의 사무실을 찾아왔던 날을 떠올렸다. 형, 투자한 돈 좀 찾고 싶은데요. 정우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머니 수술비가 필요해서요. 정우야, 지금은 좀 어렵다. 다음 달에. 형, 제 돈이에요. 3천만 원이나 맡겼잖아요. 그때 민석은 진실을 털어놓을 뻔했다. 돈이 없다고 모든 게 거짓말이었다고. 하지만 차마 말할 수 없었다. 며칠 후 정우가 다시 찾아왔다. 이번엔 표정이 달랐다. 형, 혹시 투자 회사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죠? 무슨 소리야? 다른 사람들한테 물어봤는데 형이 운용한다는 펀드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민석의 심장이 뛰었다. 그런 헛소리 듣지 마. 누가 그런 말을. 형. 정우의 목소리가 차가웠다. 정말 사기치신 거예요? 긴 침묵이 흘렀다. 민석은 고개를 숙였다. 정우야. 형,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나뿐만 아니라 다른 가족들, 친구들까지 속인 거잖아요. 미안하다. 처음엔 정말 갚을 생각이었어. 사업이 잘 되면. 사업은 이미 2년 전에 망했잖아요. 그런데도 계속 돈을 받았어요. 정우는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말했다. 형, 자수하세요. 더 늦기 전에. 8월 6일 밤 정우가 마지막으로 전화를 걸어왔다. 형, 내일까지 시간을 드릴게요. 스스로 나서지 않으면 제가 경찰서에 신고할 거예요. 정우야, 제발. 어머니는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다른 피해자들은요? 형 때문에 인생 망친 사람들은요? 그날 밤 민석은 잠을 못 이뤘다. 자수를 할까 생각해봤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다. 가족들이 알게 되면, 사회적으로 매장당하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새벽 1시 민석은 정우에게 문자를 보냈다. 강화도에서 만나자. 할 얘기가 있다. 정우는 30분 후에 답장을 보냈다. 가양역에서 만나자. 지금 간다.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틀어졌다. 민석은 미리 강화도로 가서 정우를 기다렸다. 처음엔 설득할 생각이었다. 시간을 더 달라고, 다른 방법이 있다고. 하지만 정우는 단호했다. 형, 더 이상은 안 돼요. 지금까지 충분히 기다렸어요. 정우야, 형이 이렇게 부탁하는데. 안 돼요. 내일 아침에 경찰서에 갈 거예요. 그때 민석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모든 게 끝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순간적으로 정우를 밀쳤다. 갯벌 가장자리에서 균형을 잃고 넘어진 정우는 머리를 바위에 부딪혔다. 정우야. 민석이 달려갔지만 이미 늦었다. 정우는 의식을 잃은 채 물에 빠져 있었다. 구해야 했다. 하지만 민석은 그냥 서 있었다. 정우가 죽으면 모든 게 해결될 거라는 생각이 스쳤다. 비겁한 생각이었지만 그 순간 민석에게는 그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으로 보였다. 사건 후 민석은 모든 증거를 처리했다. 정우의 휴대폰은 바다에 버렸고 CCTV가 있는 가양역 근처에서 마지막 통화를 연출했다. 하지만 죄책감은 점점 커져만 갔다. 정우의 환영이 보였고 목소리가 들렸다. 이제 민석은 모든 걸 알고 있었다. 정우가 왜 넌 이미 알고 있잖아 라고 했는지, 왜 그때 막지 않았어 라고 했는지. 민석은 노트북을 덮고 창밖을 내다봤다. 밖은 어둠이 깔려 있었지만 그 어둠 속에서 정우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았다. 미안하다, 정우야. 민석이 중얼거렸다. 정말 미안하다. 10월 15일 아침 강서경찰서. 민석은 박 형사 앞에 앉아 있었다. 며칠 동안 고민한 끝에 내린 결정이었다. 더 이상 거짓말로 살 수는 없었다. 형사님, 제가 고백할 게 있습니다. 박 형사는 커피를 마시며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다. 뭔데요? 이정우 사건 말입니다. 제가 죽였어요. 커피잔이 바닥에 떨어졌다. 박 형사는 민석을 멍하니 바라봤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정우를 제가 죽였습니다. 민석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사고였지만 구하지 않았어요. 박 형사는 급히 녹음기를 켰다. 좀 더 자세히 말해보세요. 민석은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투자 사기부터 시작해서 정우와의 갈등, 그리고 강화도에서 일어난 일까지. 1시간 넘게 이어진 진술 동안 박 형사의 표정은 점점 굳어져 갔다. 증거가 있습니까? 민석은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냈다. 여기에 모든 게 있어요. 투자 사기 기록, 피해자 명단, 그리고 그는 잠시 주저했다가 말했다. 정우가 죽는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도 있습니다. 동영상을? 처음엔 협박용으로 찍었어요. 정우가 자수하겠다고 하니까 뭔가 증거를 남겨야 한다고 생각해서. 하지만 그게 제 범죄를 증명하는 증거가 됐네요. 박 형사는 노트북을 받아들었다. 왜 지금 와서 자백하는 겁니까? 민석은 잠시 창밖을 내다봤다. 하늘이 흐렸다.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요. 정우가 계속 나타나거든요. 꿈에서도 깨어 있을 때도. 왜 막지 않았느냐고 묻더라고요. 환각이었겠죠. 그럴 거예요. 하지만 너무 생생했어요. 마치 정말로 정우가 원한을 품고 저를 괴롭히는 것 같았어요. 박 형사는 다른 수사관들을 불렀다. 민석에 대한 긴급 체포가 이루어졌다. 오후 3시 민석은 유치장에 있었다. 창살 사이로 들어오는 햇살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마음이 편해졌다. 더 이상 거짓말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이었다. 형사님. 민석이 박 형사를 불렀다. 이정우 어머님께는 뭐라고 말씀드릴 건가요? 사실을 말씀드려야죠. 아들이 사기 피해자였고 그걸 신고하려다가 죽었다고. 민석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정우 어머님이 얼마나 힘들어 하실까요? 그건 당신이 감수해야 할 일입니다. 밤이 되었다. 유치장은 조용했다. 민석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정우야. 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됐지? 내가 모든 걸 털어놓았어. 더 이상 숨기지 않겠다고. 대답은 없었다. 하지만 민석에게는 마치 정우가 이제 됐다고 말하는 것 같았다. 그날 밤 민석은 몇 달 만에 처음으로 편히 잠들 수 있었다. 꿈속에서도 정우는 나타나지 않았다. 3개월 후 법정. 민석은 재판정에서 최후 진술을 했다. 저는 이정우를 죽였습니다. 직접적으로 죽인 건 아니지만 구하지 않았습니다. 제 욕심 때문에 한 가족을 망쳤고 소중한 사람을 잃게 했습니다. 재판장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살인죄는 아니었지만 사기죄와 유기치사죄가 인정됐다. 판결이 내려진 후 민석은 법정을 나서며 이정우 어머니와 마주쳤다.
어머니는 한참 동안 민석을 바라보더니 조용히 말했다. 정우가 정말 고통스러웠을까요? 민석은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니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교도소에서의 첫날 밤. 민석은 좁은 방에서 창밖을 내다봤다. 달이 밝았다. 처음으로 정우에 대한 그리움이 밀려왔다. 미안함이 아니라 진짜 그리움. 정우야, 내가 옳았어. 민석이 중얼거렸다. 내가 처음부터 자수했어야 했어. 그랬으면 넌 죽지 않았을 텐데. 그때 바람이 불어와 창문을 흔들었다. 마치 정우가 대답하는 것 같았다. 민석은 처음으로 진심으로 참회했다. 죽은 자는 돌아오지 않지만 살아있는 자는 속죄해야 한다. 그것이 민석에게 남은 유일한 길이었다. 가양역의 그림자는 이제 거쳤다. 하지만 그 그림자가 남긴 상처는 영원히 남을 것이다.